혹시 지금 일과 후 회식 중이시라면 딱 한 잔 드셨어도 절대로 운전대 잡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중교통편도 미리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2윤창호법 당장 2시간여 뒤에 본격 시행됩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합니다. 특히 이번 방한 기간에 비무장지대 DMZ를 전격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합의안 추인을 거부하며 불발됐습니다. 어렵게 정상화되는 듯했던 국회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원랜드에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경찰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2달간의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은 우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지난달 10일 수동 정지됐던 한빛 1호기의 사고는 근무자의 계산 오류와 조작 미숙 등 인재였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자격이 없는 정비원이 제어봉을 일부 조종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형 원전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정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15년 예상했던 계약 기간이 크게 줄어들며 반쪽짜리 성공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내사하는 경찰이 동석했던 가수 싸이를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싸이는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주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29일 토요일에 방한해서 이튿날인 일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번 방한 일정 중에 비무장지대 DMZ 방문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 성사된다면 상징성이 큰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이번 주에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임성호 한현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작년 11월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오는 29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G20 정상회의 직후 방한인데 일요일인 30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8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안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대화가 멈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더욱 중요합니다. 북미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친서를 주고받으며 상호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DMZ 방문이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는데 정부 관계자는 이런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그렇지만 이번에 남북미 3국 정상이 만나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재작년에도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 했지만 짙은 안개로 무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희생을 언급하며 동맹을 기반으로 평화의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종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국내외 참전 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한러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각각 지난주와 2달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생각을 파악한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이어서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과 북중 정상회담은 비핵화 대화의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됩니다. 문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갖는 이번 주가 북미 대화 재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북미 양측은 서로의 친서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아름답다고 표현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흥미롭다고 화답했습니다. 여기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협상을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을 더하면서 하노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흐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G20 정상회담 직후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방한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는 점도 상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만나자. 길게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만나는 장면이 가서 만나가지고 악수하는 장면 이게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실무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서울에 오는 만큼 북한 실무진과 접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노이 결렬 이후 새로운 상황을 맞이한 이번 주를 계기로 비핵화 협상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80일 파행 끝에 국회 정상화 접점을 찾았다 싶었는데 2시간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문까지 내놨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최종 담판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격적으로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패스트트랙 법안은 여야의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고 경제 원탁 토론회도 추후 형식을 정해 진행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화해한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하지만 겨우 접점을 찾았던 합의문은 2시간 만에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총리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내부 반발이 잇따르면서 합의안에 대한 최종 추인이 무산된 겁니다. 한국당은 기존 방침대로 북한 목선과 인사청문회 등 현안이 있는 일부 상임위원회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제출 60일 만에 국회를 찾은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은 결국 한국당 없는 단쪽짜리 회의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총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추경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모두 한국당의 추인 불발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전국이 다시 안개 속으로 접어들면서 국회의 시간은 다시 늦춰지게 됐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예상을 깨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국회는 다시 안개 속 정국에 들어갔습니다. 당내 이른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황교안, 나경원 투톱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지켜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저희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가 좀 남아 있습니다. 4시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내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나 원내대표로서는 의총에서 합의한 추인이 불발될 수 있다는 걸 직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17명이 발언을 자청했는데 계파를 가리지 않고 이대로는 국회 문을 열 수 없다는 강경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를 향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상에 대해 대다수 의원님들은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 계셨고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합의 처리를 약속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 계셨습니다. 실제 한국당 내부에서는 정부 여당과의 강력한 투쟁을 주장하는 이른바 강경파들이 주도권을 쥐고 국회 복귀 불가를 밀어붙였습니다. 이 같은 강경파들의 득세는
여권을 향해 연일 독서를 날리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행보와도 무관치는 않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내년 공천권을 쥔 황 대표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협상파 쪽에 서는 것보다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지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원인이 된 패스트트랙의 처리 없이는 국회가 정상화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국회 파행이 길어지는 부담에다 시급한 재해 추경안 처리마저 걷어차면서 국민적인 비판 여론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실제 일부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원내 지도부가 어렵게 끌어낸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하지 않으면서 한국당 내부에서는 당분간 파열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물론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도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최근 한 대학 강연에서 아들의 취업 이야기를 했다가 특혜 논란이 일자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죠. 황 대표는 당시 강연에서 아들의 학점과 영어 점수를 실제보다 낮춰 말한 것이 거짓말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황 대표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지급과 아들 발언 논란과 관련해 여당 지도부는 민심을 읽지 못하는 실언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어색한 민생 행보가 민심의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했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차별 발언으로 혐오 논란을 일으키더니 아들 스펙 논란으로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권 의원의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수십 명의 지지자와 함께 법원으로 걸어옵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가 공정사회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권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선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증거들만으로 권 의원의 채용 청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이 채용을 청탁했다는 증언들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 명단으로 알려진 파일이 다른 사람의 청탁 내용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김 씨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청탁 없이도 채용 가능한 수준이며 김 씨 채용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동창을 사회이사로 지명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수사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왔던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무죄 판결이 취업비리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며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한근 씨가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뒤 이제 관심은 정 전 회장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아들 한근 씨는 정태수 전 회장이 이미 숨졌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사실 확인에 나섰는데요. 생존 여부에 따라 정 전 회장의 미납세금 2,200억 원의 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아버지 정 전 회장이 죽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자세히 물었는데 송환 첫날 조사에서
정 씨는 아버지가 이미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머물던 에콰도르에서 지난해 숨졌고 아버지의 임종 역시 지켜봤다는 주장입니다.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데다 체납된 세금 역시 2,200억 원대에 달합니다. 만약 아들 정 씨의 말대로 이미 숨졌다면 형 집행은 불가능하고 체납 세액 역시 사라집니다. 검찰은 정 씨의 진술과 상관없이 정 전 회장의 거주와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숨졌을 경우 정태수 전 회장의 시신이 맞는지 유골이라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7년 재판 중 치료를 받겠다며 출국한 뒤 종적을 감춘 정 전 회장은 그동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리로 빼면은 부작용이 나면은 몸 전체가 부작용이 나가지고 죽는 수도 있다. 당신이 부도로 내려고 하거든. 신중히 고려해가지고 부도로 내라. 정 전 회장이 올해로 96살의 고령인 만큼 검찰은 사망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아들 정 씨를 상대로 해외 도주 경로와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이름을 빌려준 지인을 소환하는 등 지난 21년 동안의 구체적인 행적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달 시험 가동 중 출력이 갑자기 올랐던 한빛 1호기 원전 사고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험 과정에 계산 착오가 있었던 데다 면허가 없는 정비원이 원전 운전을 맡았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한빛 1호기는 지난달 9일 재가동 승인을 받은 뒤 다음 날인 10일 수동 정지했습니다. 원자로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제어봉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열출력이 18%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빛 1호기는 기준이 되는 8개 제어봉의 위치를 조절하며 원자로 제어 성능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정하게 움직여야 하는 제어봉들 가운데 한 개의 위치가 크게 빗나가자 우선 모든 제어봉을 100단 기준에 맞추기로 합니다. 이때 계산 착오가 생겼습니다. 100단으로 제어봉을 뽑았을 때의 결과를 잘못 계산하면서 열출력이 기준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10시 30분 11초부터 10시 31분 15초까지 약 1분 사이인데요. 이 사이에 기준 제어근을 66단에서 100단까지 이제 과도하게 인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정 배경에는 반응도 계산을 잘못한 인적 오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열출력이 5%를 넘겼지만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수원 측은 냉각수의 열을 기준으로 열출력을 측정한 결과 5%가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수동 정지 기준인 5%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정비원이 면허가 있는 사람의 지시와 감독 없이 원자로를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안위는 현재까지 해결료가 손상된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어봉에서 발생한 위치 편차가 오작동이나 불순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원자로 뚜껑을 열고 제어봉 구동 장치를 눈으로 직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업체들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정비 계약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 성공이라는 아쉬운 평가가 많은데요. 왜 그런지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곳에 있는 바라카 원전.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한 원전으로 1호기는 연료 장전을 앞두고 있고 2, 3, 4호기는 현재 건설 중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KPS, 두산중공업이 이 바라카 원전에 대한 5년짜리 정비 계약을 따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라카 원전의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설계, 연료 정비 등 원전 운영의 전 과정에 걸치는 협력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형 원전인 만큼 한수원이 최장 15년, 3조 원 규모의 정비 계약을 모두 따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번 계약은 5년에 그쳤고 미국이나 영국 등 경쟁 업체도 일부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계약 방식도 정비 사업을 모두 맡기는 게 아니라 원전 운영사인 나와가 사업의 주도권을 잡고 정비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받는 식입니다. 나와는 안전과 품질 보장을 위해 여러 업체에 나눠 수주했다고 밝혔지만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일각에선 제기됩니다. 이를 일괄 수주 방식에서 일감 나눠주기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되고요. 탈원전하고 나면은 나중에 뭐 부품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확실한 요소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또 한편에선 탈원전과 관계없이 나와가 바라카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지가 커지는 것을 경계했다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수주는 일단 반쪽 성공이란 평가가 우세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오늘 자정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경찰도 법 시행에 맞춰서 2달간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서는데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앞으로는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경찰서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됩니다. 고맙습니다. 숙주운전 관절 캠페인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드시죠.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경찰 내부부터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미입니다. 25일부터 개정되는 음주 측정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모범이 되는 경찰의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캠페인을 통해서 면허 정지 기준이 0.03%로 강화되면서 이젠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면 이젠 아침 출근길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단속 기준과 함께 처벌도 강화됩니다. 삼진아웃제 대신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에 따른 처벌도 징역형은 최고 3년에서 5년으로 벌금도 최고 2천만 원까지 2배로 오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제1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5달, 일단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약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음주운전 사망자가 약 1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 한 잔만 먹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2달간의 특별 단속을 선언한 경찰은 우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유흥가나 식당 주변에선 20-30분 간격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하고 이면도로에서도 단속을 진행합니다. 검찰도 만취한 운전자가 큰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가수 싸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양현석 씨를 직접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경찰이 가수 싸이를 지난 16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양현석 전 YG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입니다. 9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 경찰은 당시 자리에서 성매매가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싸이는 의혹이 불거진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2014년 7월 양 전 대표가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빌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이 다수 동원됐고 성매매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싸이를 비롯해 정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 10여 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매매나 불법 행위 등 정식 수사로 전환할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표가 받는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 시효 완성까지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공소시효는 나중에 검토할 문제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만간 양현석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했던 배우 윤지호 씨 기억하실 겁니다. 진술에 신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요. 해외 체류 중인 윤 씨가 최근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귀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자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증언을 멈추고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배우 윤지호 씨. 최근 자신에 대한 고소 고발건을 수사하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윤 씨가 지난 21일 국제전화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윤 씨의 사기 혐의 등을 주장하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후원자 430여 명은 후원금 반환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윤 씨를 고소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후원을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분유값을 아껴서 후원을 했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러한 용기에 감복을 해서 후원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윤 씨는 자신이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 맞는다며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끊임없이 올렸습니다. 경찰과는 메신저로만 접촉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대응 의사를 밝힌 겁니다. 하지만 윤 씨가 자진 귀국해 경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상 강제 수사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피의자를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윤지호 씨가 자진 귀국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지금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캐나다에서 강제 소환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윤 씨는 여전히 SNS를 통해 한국에 들어올 상황이 아니라는 뜻을 내비치는 상황. 경찰은 일단 변호인이 선임되면 협조를 요청하되 윤 씨의 혐의가 특정되면 귀국 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2014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이른바 폭식투쟁 참가자들을 검찰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폭식투쟁을 벌인 참가자들을 모욕죄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 등 100여 명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치킨과 피자 등을 주문해 먹었습니다. 김명한 위원장의 구속을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노총이 다음 달 18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대대적인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주 김명한 위원장이 구속된 이후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여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내부 의견을 모아 김 위원장 구속을 현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탄압에 맞서겠다며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노동 존중 재벌 개혁에서 노동 탄압 재벌 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입니다. 민주노총은 우선 다음 달 18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다음 달 3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합니다. 오는 26일에는 울산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 28일에는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어 투쟁 열기를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위원회 불참 여부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난감합니다.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의 강경 대응은 불보듯 뻔하고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의견 수렴도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사실상 마비된 상태여서 노정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총수 일가의 회사 돈 유용 의혹이 불거진 효성그룹이 이번에는 해외 법인을 통한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안팎의 해외 소득을 누락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건데 효성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 탈세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 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내국 법인 63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외 현지 법인과의 이전 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된 역외 탈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 혐의자와 관련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고의적, 악의적 포탈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해외 생산 법인에서 받아야 할 기술 사용료 등을 적게 받는 방식으로 이전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해외 현지 법인은 단순 생산 기능만 하고 기술이나 마케팅 등은 본사에서 지원하는 구조여서 해외 법인은 기술 사용료 등을 본사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효성은 해외 법인이 본사에 지불해야 할 사용료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그 결과 효성 국내 본사도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입니다. 규모는 1,0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기업의 구체적인 역외 탈세 조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베트남과 헝가리 등 조세 감면이 많은 국가에서 현지 생산 법인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탈세 의혹을 엄중히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은 이번 건은 정기 세무조사로 해외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법인세 신고가 누락된 해외 소득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에는 삼성전자가 베트남 생산 법인으로부터 무형자산 이전에 따른 세금 탈루 혐의로 지난해에는 한국타이어가 헝가리 현지 생산 법인에서 기술료를 받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우리 국민은 대개 몇 살쯤 처음으로 내 집을 갖게 될까요? 평균 43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난 데다 집값의 상당 부분은 빚을 안고 치렀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7년차 직장인 배지훈 씨. 떨어지는 듯 했던 서울 집값이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인다는 뉴스를 접할 때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집 사서 1억, 2억 금방 오겠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살려고 하니까 어디를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집값이 또 언제 오를지도 모르니까 그런 사야 되는 시점을 잡기가 어렵고 해서 걱정이 좀 되는 편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집을 처음 장만한 나이는 평균 43살. 2년 전 조사 당시보다 1.4년 더 늦어졌습니다. 소득 하위 가구의 경우는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한 시기가 평균 56살을 넘겨 환갑이 다 돼서야 안정적으로 거주할 내 집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려 내 집을 마련하지만 재원의 상당 부분은 대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7.8%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청년 가구의 경우 집값의 45.6%를, 신혼부부는 집값의 43.2%를 빚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가 보유 방법은 기존 주택을 구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신축 건물 분양과 증여, 상속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 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신혼부부가 일반 가구보다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비율을 보면 일반 가구는 3분의 1을 조금 넘긴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는 70에서 80%에 달해 내 집 마련이 녹록지 않은 상당수 젊은 가구가 전월세 계약 기한에 따라 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정부가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등에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사업을 아동 빈곤 가구와 미혼모 등으로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가운데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 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입 의료진을 괴롭혀서 하얗게 죄로 만든다는 이른바 태움 관행. 고용노동부의 종합병원 근로감독 결과에서도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또 일한 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는 이른바 공짜 노동 악습도 여전했습니다. 추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국내 종합병원 11곳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병원 내 직장 괴롭힘 관행인 태움 행위가 10여 건 적발됐습니다. 태움은 선배 의료진이 신입 의료진을 괴롭히며 가르치는 관행인데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태움 사례는 폭언에서부터 꼬집힘, 심지어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은 사례, 그리고 수습 기간 중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괴롭힘을 받은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공짜 노동도 병원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개 병원 모두에서 임금 체불이 적발됐는데 최근 1년 동안 주지 않은 연장 근로수당만 60억 원이나 됐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의료 현장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병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바닥에 뿌려진 낯뜨거운 성매매 전단, 길을 가다가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보통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번엔 QR코드가 인쇄된 전단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으면 성인 인증 없이 성매매 사이트로 곧바로 연결되는 거라서 청소년들도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류충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유흥가에 뿌려진 성매매 전단입니다. 낯뜨거운 사진과 문구,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QR코드까지 인쇄된 전단도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찍자 바로 성인 사이트로 넘어가더니 적나라한 여성 사진과 구체적인 성매매 정보가 나옵니다. 성인 인증 절차도 없어 청소년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이런 불법 전단 14만 장을 만든 성매매 알선업자와 인쇄업자, 배포자 등 11명이 입건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성매매 전단지가 전화번호만 기재가 돼 있었는데 QR코드를 갖다 동시에 게재를 해갖고 성매수자들한테 그 상대 여성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는 신종수법이 등장한 것은 2년 전 서울시가 도입한 대포킬러라는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전단에 적힌 번호에 3초에 한 번씩 전화를 거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전화폭탄으로 불법 영업을 막는 겁니다. 이 전화는 도로변의 살포 등 성매매 및 유사성 행위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5회 광고물 및 청소년 보호법률을 위반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차단된 번호는 1000개가 넘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또 다른 변종수법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신고 인력을 확대해 불법 성매매 차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행인들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른 20대가 구속됐습니다. 무차별 폭행에 당한 피해자가 확인된 것만 14명에 이르는데 어깨가 닿거나 시선이 마주쳤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김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도심 편의점 앞. 여럿이 달려들어 한 사람을 폭행합니다. 누군가 말려도 무자비한 주먹질은 그치질 않습니다. 피해자가 달아나자 편의점까지 쫓아가 폭행을 이어갑니다. 큰 원한이라도 있어 분풀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은 사소한 시비. 저보고 저 화장실에서 어깨빵을 쳤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냥 갑자기 그때부터
거짓말 친다면서 폭행이 시작된 거예요. 21살 강모 씨는 부산 중구 구도심 유흥가에서 어깨가 살짝 닿거나 시선이 마주치면 여지없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모두 14명입니다. 저도 술만 먹으면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게 말을 하죠. 지금. 경찰은 강 씨를 그대로 두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또 폭행에 가담한 친구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마약에 취해 같은 층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감금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거 침입 성폭행 미수와 감금 협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반쯤 역삼동의 한 원룸 건물에서 같은 층에 혼자 사는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17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확인할 것이 있다며 문을 두드린 뒤 흉기로 피해 여성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제주에서도 시신을 유기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고 씨가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낮 범행 장소 인근 클린하우스 2곳에 종량제 봉투를 버린 모습을 인근 CCTV를 통해 지난달 30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쓰레기 수거 경로를 파악해 지난달 31일 새벽 제주 환경시설관리소로 갔을 때는 반입된 쓰레기가 이미 소각돼 해당 종량제 봉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대전시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민원인을 위한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 시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출장계를 낸 상태로 시술을 받았는데 시민 신고로 발각되자 급하게 휴가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50분쯤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대전시청 1층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유실 안팎에는 다른 용무 출입을 삼가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시술을 받은 사람은 대전시 6급 공무원 A씨였습니다. A씨는 출장계를 내고 오후에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았는데 적발되자 반일 휴가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시는 시술 행위자가 미용 자격증이 있지만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시술해 공중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신고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했던 것이 1차적으로 확인이 됐고 추가적인 보안 수사를 통해서 수사 결과를 가지고 검찰의 송치 여부를 결정해서 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 시술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과 시간 중에 근무 장소를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복무 규정은 위반한 게 맞고요. 그 성실 의무 조항도 일단은 현재로서는 위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공무원의 수유실 불법 미용 시술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주요 사립대학들이 차례로 감사를 받습니다. 교육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사학혁신은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상시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개교 이래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나가지 않은 정원 6,000명 이상의 16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종합감사를 모두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부터 현재 구성 중에 있는 시민감사관을 투입해서 교육부 감사의 공공성과 신뢰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이 어떤 압력을 넣는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실시간으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또 자사고 평가는 자체 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린 것으로 교육감의 의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울산 자율형 사립고인 현대청운고등학교가 자사고로 재지정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현대청운고가 학교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 점수보다 높았고 울산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6개월 동안 평가를 거쳐 자사고 지정기간 연장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2025년 2월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릴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미중 양국의 막판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미국이 제조업체를 불문하고 중국 내에서 만들어진 통신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자 중국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생산된 5세대 통신 장비 전체를 못 쓰게 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조사가 외국 기업이더라도 중국 내에서 만든 거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에 공장을 둔 핀란드 노키아와 스웨덴 에릭슨 같은 통신 장비 제조업체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시켜서 보안에 구멍을 만들어 놨을 수 있다는 게 이유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회사를 떠나 중국산 5G 장비를 모두 금지한다면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황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试图通过隔绝或者割裂的办法来寻求自身的所谓绝对的安全和可控，这完全是在痴人说梦。 중국은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을 몰아붙일 태세입니다. 러시아, 브라질 등 이른바 브릭스 국가들과 세를 규합해 미국에 맞서겠다는 겁니다. 推动加强金砖国家的合作，共同应对当前国际社会面临的重大挑战，维护多边主义。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기싸움이 계속돼 무역협상 타결의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더라도 무역 마찰의 해결이 아닌 휴전이나 협상 연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유조선 피격과 미군 무인기 격추 사건 이후 군사적 충돌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재래식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으면서도 이란을 저지할 비밀 작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이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촉구하고 있다. 백악관의 새로운 계획에 따라 미 정보기관과 군 수뇌부가 바빠졌습니다. 미국은 전면적인 재래식 전쟁은 피하면서도 이란을 저지할 비밀 작전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지난 20일 미군 사이버 사령부가 이란 정보단체에 가한 사이버 공격과 유사한 작전을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이란이 해상 공격에 사용하는 선박의 무력화, 이란 내 불안 조성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이란을 대리하는 집단을 분열 또는 약화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미국은 이른바 그림자 전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국의 개입을 숨긴 채 특정 국가의 시설이나 인물 등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여러 경로로 모색 중인 이란 저지 방안은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 조절론을 피력하며 이란과의 외교적 위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 시간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오늘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폭염은 이틀 정도 이어지다 이후에는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남부지방엔 수요일부터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각장마를 앞두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햇살에 달아오른 도심 도로는 열기를 아지랑이처럼 뿜어냅니다.
거리에는 더위를 식히는 쿨링 포구가 가동되고 시민들은 시원한 음료와 부채로 무더위를 식힙니다. 서울에는 지난 5월 24일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와 영서, 경북 내륙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날씨가 맑고 내륙 지역에서 햇볕에 의한 가열이 활발하겠는데요.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대구, 경북은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까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태촌면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4.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밖에 의성 32.4도, 청주 31.6도, 홍천 31.5도, 서울 30.9도, 수원 30.7도, 광주 30.1도 등 내륙 대부분 지방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은 서울 32도, 대구 33도 등 오늘보다 무더위의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습도도 높아져 온열 질환과 농작물, 축산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쪽에는 이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격리랑 야외 활동 좀 가급적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농업 종사자 그리고 야외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그 오글 작업을 가급적 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찾아온 무더위는 이틀 정도 이어진 뒤 수요일과 목요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말기 환자가 집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가 내년에 도입되고 호스피스 대상 질환도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1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호스피스 팀이 환자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1년에는 일반 병동과 응급실에 있는 환자와 소아, 청소년 대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접착제와 세정제 등 23개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제품 가운데 접착제 1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3.4배 초과했고 나머지 22개 제품은 안전기준 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박물관과 미술관을 186곳 더 짓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발표한 박물관, 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에서 박물관을 현재 873개에서 1013개로, 미술관은 251개에서 297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물관과 미술관 이용률은 지난해 16.5%에서 2023년에는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우리 국토위 상임위 전체를 개최하자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 나오시게 되었는데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틀어져서 그래요. 목발이 짚으셨죠? 근데 이거 목발이 짚으니까 여기가 이제 막 무너져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수조 위원장 오셨다더니?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아니,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의장님이? 예? 간사관에 이거 없었는데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18일 날 간사관에 협의를 18일 날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앉아서 얘기하세요. 앞뒤는 간사관에 협의를 해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해야지 그냥 막 그러면 어떡해? 협의를 좀 빨리 간사관에 저기를 하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아니 나오세요. 합의 안 됐는데. 합의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께서? 아니 일단 뭐 또 요구가 있으셨고 개의 또 인원이 또 되셨기 때문에 또 위원장으로서는 위원장으로서는 그 합의가 안 되면 합의를 이렇게 좀 종용을 하셔야죠. 항의하라고.
자, 상임위에 들어오셨으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자, 그러면요 간사님들 간에 서로 그러면 의사 일정에 대해서 좀 협의를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그러면은 좀 자리 나가서 합의 좀 하세요. 받아주시고 가시죠. 아까 위원장님이 오셨다가 또 내부 위원들과의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위해서 대화를 나가셨고 제가 그 사람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 수정위원장 오셨다더니? 소리 질렀어요? 오늘 왜안 되세요? 제가 이거야지. 네, 80일 만에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오나 했더니 끝내 불발됐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에 도달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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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오늘 뉴스를 준비하면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회의 마치고 나오자마자 불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제와 영상 보고 찬찬히 짚어보죠.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합의의 정치로 복원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쪽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 법안은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재주경을 우선 신청합니다. 국회 차원의 경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되 이 합의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바랬던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거다. 국민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입장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네, 그야말로 합의문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문 들고 나온 지 2시간 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이 추인을 받았어야 하는 건데 네. 이제 그걸 못 받은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의문의 일패를 당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황교안 대표에 대한 코드 맞추기. 한 부분에서 작용했고 네. 또 다른 부분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오늘 뭐 사실은 뭐 친박계 비박계 말할 것도 없고 황교안 대표 측에서도 반대를 좀 한 것 같고요. 코드 맞추기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의?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내년 총선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내 의원들 입장에서는 탈당을 할 게 아니라면 내년 총선에서 이제 공천을 받는 일이 가장 절실한 목표인 거죠. 예. 자, 그러면 황교안 대표하고 이제 코드를 맞춰야 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황교안 대표가 좋아할 만한 이제 행동들을 이제 해야 하는 거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보다는 장외투쟁에서 장외투쟁에 조금 더 이어가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의원들의 추인을 받기 위해서 합의문을 가지고 들어간 한국당 의원총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던 건지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합의문과 이인영 대표의 합의에 대한 말씀만으로는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갖고
이 날치기 패스트트랙된 법안에 대해서 합의 처리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믿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문을 추인해주지 않음으로써 더 큰 강력한 힘을 갖고 합의를 해달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부탁 사항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저한테 힘을 가지고 좀 합의를 다시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총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더 큰 힘을 가지고 합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더 큰 권한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림도 없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으로 보면 발언에 나선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 네.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세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합의 정신이란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거죠.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합의 정신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상당히 좀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읽혀졌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있는 자리에서 합의하고 사인까지 했던 문서가 있습니다. 예. 이 문서가 휴지 조각이 됐다. 이런 원내대표가 과연 원내 장악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또 하나는 의원들이 그럼 원내대표가 사인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혀 무게감을 실어주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앞으로도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하고 나갈 때 과연 그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걸 동조해 줄 거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실수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예측됐다고 하면 미리 의원청원을 해서 거기서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가서 협상에 임했어야죠. 네. 의원청에 하지 않고 협상 먼저 임하고 나서 사인 다 하고 나서 의원총회 가서 추인을 받으려고 했다고 그게 불발이 됐으니 나경원 원내대표는 엄청나게 지금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원내대표에서 갖고 있는 생각도 그렇고 또 원내대표가 그런 정치적인 어떤 능력이랄까요? 아니면 장악력도 없이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극명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네. 만약에 이런 태도라고 하면 또다시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의하고 논의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바른미당 원내대표들 입장에서는 너하고 사인하고 나서 또 의원총회 가서 바뀌면 어떡하냐. 신뢰감을 줄 수 없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연 정말 힘있게 원내대표로서 협상을 주도하고 또 협상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협상력 부분에 몇 가지 타격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말을 들어보면 저한테 힘을 가지고 합의를 다시 해달라는 말씀 말하자면 좀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거부하는 듯한 이 모양새를 취한 것처럼 해석되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내심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당내에 적들이 많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에 이제 원내대표 될 당시에도 사실은 이런 우려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지지 기반이 확고한 상태에서 원내대표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차선책으로 이제 선택했던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고 각 계파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기대했던 바, 특히 친박계가 기대했던 바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주도해주기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이제 바랐던 건데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상당히 존재감을 많이 과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좀 이제 강하게 하는 그런 면모를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도 좀 약간 부담스럽게 좀 다가갔을 것이고 친박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박계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그래도 지원해줘서 본인이 원내대표가 됐는데 우리가 그어놓은 선이 이 정도 선인데 그 선을 자꾸 넘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 된 이후에 본인의 정치력을 가지고 다 돌파를 해냈어야 하는 거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사전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갔어야 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전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한국당 의원들의 성이 차지하는 이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문 내용 자세히 뜯어보죠. 합의문 발표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 경정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 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의에서 처리하되 재추경을 우선 신청한다.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네, 아까 짚어주신 합의 정신이라는 부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모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를 반드시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실 패스트트랙이 올려놓으면 300일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이제 뭐 다수결이죠. 그러니까 반 이상만 동의를 하면 법안이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빼고도 사실은 다른 정당만 합의를 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되거든요.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가 중요한 논점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도록 전제를 시켜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3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이라는 말이 결국은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합의하는 정신 하에서 통과를 시키겠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합의 정신이란 말의 정신 때문에 자기들 빼놓고라도 강제로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만약에요. 합의 정신에 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정말 끝까지 반대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무시하고서 다른 정당만에 통과시킬 수 있을까? 네. 저는 약간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선거를 얼마 안 남고 300일이 지나고 나면요. 선거 바로 전이에요. 총선 바로 전에 지역구 조정도 해야 되고요. 인원수 조정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자유한국당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네. 민주당이 밀어붙여가지고 선거법을 그냥 통과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은 민주당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합의 정신이란 말 안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자유한국당과 논의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선거법 개정을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법 관련해서는 다른 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정신이란 말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합의를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네. 좀 신뢰를 갖고 봐주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은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합의 처리한다라고 해도 네. 그 합의문 휴지 조각으로 만든 그런 경우가 과거에 뭐 한두 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네. 법도 뭐 제대로 안 지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네. 합의문 따위는 그야말로 뭐 사실은 여야 간에 이견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뭐 휴지 조각이 되는 걸 우리가 많이 봐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설령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합의 처리한다라고 그 명문화하더라도 네. 사실은 합의 처리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또 그동안의 관례나 네. 전례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을 또 한 바도 있고 하기 예.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부가 이제 이 표현을 놓고 이것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추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이유가 본질은 아니다라는 아니다. 거죠. 본질적인 이유는 오히려 다른 데 있다. 이런 네. 말씀입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내심 놀랐을 거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다른 이인영 원내대표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추인이 불발되는 사태는 좀 염두에 두지 않고 발표를 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는 아마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와서 이제 그동안 워낙 협상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본인 사인과 서명까지 할 때는 뭔가 이제 이건 뭐 확실하다라고 네. 이제 아마 다들 생각했을 텐데 지금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정당 입장에서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뭐냐면 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금 내부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드러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 같으면 앞으로 어떤 협상을 진행해서 설령 뭐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안을 만들어내더라도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삐걱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제 그 지점이 아마 가장 이제 걱정이 이제 많이 될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여당만의 걱정이 아니고 온 국민이 걱정거리가 이제 돼버린 게 아닌가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앞으로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결 과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좀 굉장히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법안 처리도 뭐 쉽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회를 문을 열어 놓았다 하더라도 지금 뭔가 좀 실제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법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성과가 매우 저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리고 오히려 총선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정치 공방만 심해질 것이고 또 공천을 염두에 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코드 맞추기 그런 네. 돌발 행동들도 훨씬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사실 이번 정기국회도 굉장히 걱정이 좀 됩니다. 네. 네. 지금 뭐 일부이긴 하겠지만 앞서 장제원 의원처럼 국회 돌아가서 일해야 된다 이런 의견 가진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만 보기에는 좀 명분이 부족합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요, 윤상현 의원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네.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학생이 학교 안 가는 게 맞냐? 무슨 학생이 학교 가는데 명분이 필요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자유한국당 출신이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잖아요. 학생이 학교 가는데 명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명분이 있으니까 학교 가고 내일은 명분 없으니까 학교 안 갑니까? 네.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국회에 나가야죠. 네. 왜 밖에서 자꾸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비는 다 받으시잖아요. 하나도 안 빼놓고. 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서 일도 안 하고 저렇게 밖으로 돌아다니시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추경 예산이나 아니면 법 집행 또는 법 어떤 통과, 민생 법안 관련된 논의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문제가 그렇게 있다고 뭐 정부가 하는 일에 그렇게 불만이 많으시면서 그러면 정부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질의도 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동 하나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국회를 멈추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과연 국민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냐 하는 부분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또 뭐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정현 의원도 그렇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민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역구 가서 얘기 들어보면 지역구 국민들은 빨리 국회 열어라. 왜 그렇게 국회를 열지 않고 이렇게 막고 있느냐 네. 하는 부분에는 불만이 높다는 거예요. 네.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유 때문에 국회를 멈추게 만드는 일은 국회의원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비도 반납하세요. 그거 법도 처리 안 하고 네. 일 안 하면 문호동 무임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비판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국회 정상화 뭐 여당 입장에서 가장 큰 이유 또 첫 번째 과제는 추경이 될 텐데 추경 심사의 첫 절차가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입니다. 앞서 이낙연 총리 시정연설하는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리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당이 불참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경 처리 아예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 상임위원회 단위에서 일단 뭐 그 예산 심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네. 최종적으로 이제 예결특위에 가서 이제 논의가 이제 종결이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 중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위원장인 곳들이 있어요. 네. 그런 곳이 위원장이 이제 회의 여는 것을 계속 지연시키고 방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일단 예산 심의가 이제 스톱이 돼 버리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예결특위로 그 예산안이 안 넘어갑니다. 그럼 예결특위에서 이걸 뭐 어떻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예결특위 지금 위원들이 지금 이제 임기가 다 끝나서 네. 새로 예결특위 위원 임명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공전하는 동안에 임기가 끝나버린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네. 예결특위 위원장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예결특위 위원장은 또 자유한국당 몫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이제 몇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좀 네. 이제 내부 지금 이제 약간 갈등 조짐이 없잖아 있고. 네. 근데 뭐 6월 지나서라도 뭐 조금 이제 그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처리를 이제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 보면은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황영철 의원이랑 김재원 의원이랑 조금 신경 좀 네. 버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현재까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는 워낙 또 이 좀 의원들 입장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서로 하고 싶어들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당내에 리더십이 확실하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하다라든가 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 장악력 이런 네. 것들이 좀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교통 정리가 되죠, 내부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서 네. 이 부분도 지금 교통 정리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뭐 경선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이 지금 서로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황영철 의원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지난 3월 초에 안상수 의원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원래는 반반하자고 합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3월에 받아서 지금 3개월 겨우 임기했는데 한 번도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본인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황 의원이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2심에서 사실은 이제 의원직 상실의 정도의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안 났습니다만 그 정도의 어떤 그 형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결이가 나중에 대법원 판결 나면 이게 뭐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 그런 사람을 계속 애결에 놓을 수 없으니 본인이 애결위원장을 하겠다. 근데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 삼선 의원인데 한 번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친박계에서도 일정 부분 김재원 의원을 좀 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개파 싸움까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평론가의 말씀처럼 이게 내부에서 아직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 친박이나 비박이나 이런 교통 정리가 안 되고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놓고도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자리가 사실은 추경 예산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까지도 처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결위원장이 중요하잖아요. 또 파워도 막강하고 예산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서로 친박계든 비박계든 본인들 출신들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 공전 중에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 개파 갈등 정리도 안 되어 있는 상황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죠. 무소속 이정현 의원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국회 외통위에 참석해서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보고 오시죠. 그렇게 뻔딸 게 없고 그렇게 본받을 것도 없고 그렇게 흉내낼 것이 없어서 지금의 여당 사람들이 야당 시절에 그냥 정권 출범하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밖에서 텐트 치고 맨날 국회 거부하고 하던 그런 것을 본받고 뻔따고 앉아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독살스러운 그런 또 굉장히 강한 정권하고 대항을 해야 되는 그런 군사정권이나 장기 집권하고 대항을 했던 시절의 야당의 행태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고 국민 수준이 이렇게 바뀌었고 매스컴이 이렇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70년대, 80년대 했었던 그러한 정치 행태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본받고 있는 그러한 그 정말 지금의 야당의 모습들에 대해서 한심함을 느낍니다. 네. 아주 감정적인 토론을 했는데 오늘 외통위에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만 참석했고 한국당 의원들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당의 국회 거부를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야당 행태 이렇게 빗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정현 의원도 목청을 굉장히 높이네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 친박계 핵심들이 다시 좀 목소리를 좀 많이 높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뭐 간접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때리기에 좀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친박 신당 설이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분위기를 좀 살살 요즘에 지금 이제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조금 더 아마 가속도로 붙여나가려고 좀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친박계 그 구 핵심 세력들이 각자 역할 분담을 하고 지금 좀 존재감 키우기에 일단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지금 이런 상황에 뭐 다행이다 이런 말 붙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한국당의 일부 국회 참여를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얘기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다른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5군데에서는 다 최종 합격이 됐어요.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취업에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스펙 없이 신의 직장에 취업한 아들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직과 같은 차별 발언도 나오는 것입니다.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박영선 장관 청문회도 황교안 청문회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번 윤석열 청문회도 황교안 청문회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히 이제 저희들도 그런 지금 작전을 지금 구사하려고 하거든요. 열리기만 해봐라. 그럼 오히려 황교안 대표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겠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안 열기는 좀 어려울 것 아니냐. 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를 한다고 해놨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야기만 나와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왜 그랬는지 뒷부분에 나오죠.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자유한국당이 벼르고 있는데 쟁점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고 분위기로 넘어가죠. 쟁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병역 문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 눈의 시력이 부동시라고 그러죠. 다 같지 않아서 그게 이제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약간 이제 규정은 지금은 조금 더 높아졌는데 그 당시에 좀 낮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아마 거론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재산 문제인데요. 약 60억 정도의 재산인데 문제는 이제 그 중에 2억만 윤 지금 후보자의 재산이고 2억 몇 천만 원만, 나머지는 거의 다 부인 재산이에요. 근데 부인하고 결혼한 지 한 8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8년 사이에 혹시나 윤 이제 후보자가 부인의 재산 과정에 형성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하나 이제 장제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제 장모님, 그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되시는 분이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논쟁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논쟁이 될 게 뭐냐면, 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려고 했다가 서울지검장 임명이 되면서 그걸 다시 돈을 처리하고 돈을 돌려받은 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외부나 자료나 아니면 다른 자료를 미리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 그것이 아마 그 네 가지가 중점적으로 공격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전에 인사청문회 사례들 보면 어느 정도 좀 타격이나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이런 논점들입니까? 글쎄요. 그런데 지금 뭐 그 현재까지 이렇게 드러난 거로 봐서는, 그러니까 뭐 병역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면탈한 것이 뭐 확실하다라든가, 또 뭐 논문을 갖다가 뭐 이렇게 했다라든가, 또 뭐 재산 관련해서 뭐 또는 이제 자녀 교육 관련해서 뭐 위장 전입을 했다거나, 뭐 이제 과거에 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기준도 좀 있는 거고요. 그런 기준에서는 사실은 해당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문이나 의혹 정도. 그래서 이제 논란은 되겠으나 이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역공의 기회를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황교안 그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그 당시 이제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분에게 모종의 영향을 좀 미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이제 조작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부분을 좀 제기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뭔가 그 황교안 대표에게 좀 치명적인 게 나온다면 뭐 그 작전이 이제 성공을 할 텐데요. 그렇지 않다면 뭐 그 작전도 그렇게 유효한 작전은 아닐지 싶습니다. 일단 여당 차원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서 무언가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박주민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열리기만 해봐라. 그럼 오히려 황교안 대표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겠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본인들의 말,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금까지 말에 비춰봤을 때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안 열기는 좀 어려울 것 아니냐, 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열리기만 해봐라. 황교안 대표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겠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면 황교안 대표한테도 뭔가 짚히는 게 있을 거라는 사인을 좀 보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박영선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 황교안 이제 대표의 녹취록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죠. 뭘 봤냐 안 봤냐 이 문제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지금 후보자가 예전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할 당시에 위로부터 압박이 내려오고 압력이 내려와서 결국 수사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좌천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질의하는 과정에 국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법무부나 법무부 장관도 압력을 가한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현 대표예요. 그러면 윤석열 이제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죠. 여당에서 여당 의원들이 과연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압력을 가했습니까? 라든지 본인이 조사하는 과정에 법무부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아니면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에 지금의 현 대표가 여러 가지로 외압을 가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이나 수사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본인이 대권까지 꿈꾸고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타격이 입게 되고 그것이 자유한국당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기 때문에 결국 논점이 그러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어떤 외압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그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막는 의원, 막는 어떤 자세 이렇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청문회로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청문회 거부의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까? 청문회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열릴 가능성이 높고 또 열어야 하는 거죠. 또 본인들이 벼르고 있다는 게 또 많다니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특히 후보자와 관련해서 반드시 밝혀야 되고 국민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참석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의 이 전략적인 이제 그 지향점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바람직하진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만 사실은 검증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 그 청문회를 결국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물타기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너무 과도하면 국민들이 좀 눈살을 찌푸릴 수 있다. 더군다나 여당이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부정적인 시선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수위 조절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황교안 대표와 관련한 부분이 혹시나 질의 답변 과정에 나올 수는 있겠죠. 질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사청문회 자체를 정쟁의 도구로 대놓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좀 거부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자, 황교안 대표의 이른바 아들 스펙 발언 논란은 지금 황 대표가 아들 학점과 토익 점수가 실제로는 더 높았다고 해명하면서 거꾸로 거짓말 논란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황교안 대표 어떻게 답변했는지 보고 오시죠.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수 낮춘 걸 높인 것도 아니고 높은 점수를 낮춰서 얘기하는데 이게 거짓말이냐 이런 말인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쪽도 팩트와 다르면 거짓말이죠. 그거는 이제 명확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황 대표가 왜 그 본인의 아들의 그 학점이나 토익 점수를 그렇게 낮게 일부러 얘기를 했을까? 그것도 상당히 의도가 사실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학점도 별로고 이렇게 토익 점수도 별로 안 좋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 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들 굉장히 장하죠? 라는 거거나 아니면 우리 아들처럼 하시면 돼요.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실과 좀 다르게 그러니까 청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안심시키려고 이야기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약간 자기적인 것이 분명히 이제 개입이 된 거 아니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명확하게 좀 사실과 달리 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과하시면 될 일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좀 자꾸 화를 키우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들 스펙이 좋냐 나쁘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이번 논란에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짓말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하든 높은 점수를 낮게 얘기하든 그건 다 거짓말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그걸 잘 모르시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어떤 그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거짓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본인이 그게 제 아들입니다 얘기했을 때 거기 앉아 있는 그 우리 학생들 중에 일부가 상당히 언짢은 얼굴의 표정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 자랑하러 온 거냐 그러면 결국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논란이 되니까 원래 점수는 이게 아니다. 그러면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본인의 아들의 어떤 점수를 이것까지도 다 바꿔서 얘기하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데 썼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러면 본인이 하는 얘기 중에 얼마나 진실이고 얼마나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 큰 문제는 황교안 대표 아들이 KT 지난번에 지금 김성태 의원 딸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의 아들도 함께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말이 KT 특혜 채용 문제하고 연결이 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점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KT에 취업이 됐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것도 특혜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까지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실을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본인이 뭔가
본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일파만파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청년들의 문제에 좀 공감을 하고 위로를 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아들 점수까지 낮춰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는데 오히려 공감 능력이 없다는 인상을 주고 말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최고위원의 비판 발언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직과 같은 차별 발언도 나오는 것입니다. 황 대표는 입으로만 청년을 외치지 말고 서민들의 삶을 존중하는 자세부터 갖추길 바랍니다. 서민 대중이 어려운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고 공감 능력조차도 상실된 건지 한숨이 나옵니다. 네, 서민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상실된 것 같다. 실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민생 행보 보면서 좀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지금 이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외국인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너무 현장 상황을 좀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이런 발언을 할 때는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정부의 뭐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좀 더 뭐 대안 제시를 잘한다고 하는 정책 역량을 뭐 이렇게 대회에 과시하기 위해서라든가 네.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 정치적인 목적하고도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뭐 삭감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대변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얘기고 네. 더군다나 이제 표의 확장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그 노동자 표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로자 표가.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 표심도 좀 생각을 한다라고 전제하면 뭐 이런 식의 그 발언을 내놓기는 좀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마찬가지죠. 청년들의 세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과연 이런 얘기를 꼭 했어야 하는가. 더군다나 자기 자녀 얘기를 굳이 꺼낼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략적인 판단이 뭐 잘 안 되는 거는 뭐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합니다만 그 옆에 참모진들이라도 저 부분을 좀 잘 잡아주지 않으면 네.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상황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민생 투어를 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진짜 현장의 목소리 상황을 알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주변 참모들의 역할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생행보 과정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극약 처방으로 내놓은 게 백브리핑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죠. 백불은 좀 이제 흡수가 줄을 것 같다. 지금 저기 여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찬 대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뭐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뭐 서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절대로 안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여러분 나오라고 그러시고 그러면 항상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좀 위험하고 힘들다. 너무 부담이 많이 간다. 그리고 대변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건데요.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네, 지금 백불이라고 하는 건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브리핑 이외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하든지 기자들 질문에 답변해주는 형식의 브리핑을 말합니다. 한국당은 아무래도 자꾸 기자들 만나서 입을 여니까 논란이 계속해서 생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모든 발언이 다 그런 백불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백브리핑에서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건가 하는 부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준비된 말만 하고 지금 원고에 있는 말만 해야 됩니까? 정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주관과 생각을 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지금 그리고 다른 뭐 황교안 대표가 했던 말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 가가지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상한제 문제를 얘기했어요. 근데 수제화 만드신 분들은 자영업자들이고 특수직 자영업자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나 근로시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또 임대 아파트 주민들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뭐 집값이 올라가지고 세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 폭탄 받으시겠다고. 임대
현대 아파트 사는 분들이 무슨 집을 샀습니까? 네. 그런 얘기도 했고요. 외국인 임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불공정하니까 더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백브리핑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사람들을 통해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숙명여대 가서 스펙 문제 얘기할 때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 말은 황교안 대표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백불의 문제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정치적으로 어떤 주관과 생각을 갖고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정치적인 이 문제의 문제인 것이지 백브리핑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을 올바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까 맨 처음에 당 네. 내부에서는 좀 코드 맞추기, 공천 염두에 둔 황교안 대표 코드 맞추기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설화가 문제로 발생을 하거든요. 네. 백브리핑 자제를 넘어선 조금 더 최선의 수를 찾아본다면 황교안 대표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이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정치 그만두셔야죠. 그런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대선 후 주자가 이런 얘기하는 건 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소통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네. 오히려 더 백브리핑을 통해 활용해서 네. 더 적극적으로 공식 발언에서 못했던 부분들을 더 이제 설명도 하고 더 어필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 네. 그런 걸 안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런 분이 만약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청와대에서도 백브리핑 안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국민들로서는 더 답답해지는 거죠. 네. 이 전략도 빨리 좀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또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평론해 주시는 두 분의 분석이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 시선과도 일치하겠죠.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극장가 소식 보겠습니다. 주말 극장가의 신작 토이스토리 4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조폭의 국회의원 도전기를 그린 한국 영화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이 대항마로 나섰습니다. 이 밖에 영화 기생충 속 빈부격차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다룬 작품들도 관객을 찾아왔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깡패야! 니들이 깡패야! 시끄러운 줄을 알아. 목포의 거대 폭력 조직 두목인 장세출. 재개발 현장에 철거 용역으로 나갔다가 현장에서 만난 변호사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뒤 우연히 시민 영웅이 되고 어쩌다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섭니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입니다. 사건에 연루되면서 결국에는 목포의 리더가 되는 그렇게 성장해가는 한 남자의 모습이 관객분들한테 가장 큰 관전 포인트고 영화를 보시는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1980년대 사회와 차단된 이탈리아의 어느 시골 마을. 순수한 청년인 라짜로가 후작 부인의 아들인 탄크레디의 가짜 납치극을 도와주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라짜로는 청년 모습 그대로 마을에 나타납니다. 냉혹한 현실의 환상을 접목한 작품으로 영화 기생충처럼 빈부격차의 문제를 파고듭니다. 해피엔드는 프랑스 칼레 지역을 배경으로 부르주아 가문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스마트폰이나 SNS 등이 지배하는 모습을 통해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고 현대인의 이중성도 꼬집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2번이나 받은 세계적인 거장 미하엘 하네케 감독의 작품입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 남자농구 결승전을 다룬 영화도 극장가를 두드렸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 대표팀과 접전을 펼친 소련 대표팀이 경기 종료 직전에 역전한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박성현 선수가 시즌 3번째 메이저 대회인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선두에 한타 뒤진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선두의 간담을 서늘케 한 명품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마지막 18번 홀. 선두에 2타 뒤진 박성현이 6m짜리 버디 퍼트를 홀컵 안으로 떨어뜨리고 주먹을 불끈 쥡니다.
한타차 턱밑까지 추격당한 선두 해나그리는 당황한 듯 두 번째 샷을 벙커로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은 해나그린이 벙커샷을 핀에 가깝게 붙인 뒤 침착하게 파세이브에 성공하며 생애 첫 우승을 확정합니다. 박성현에게는 아쉬움이 남지만 후회 없는 경기였습니다. 선두의 5타 차로 뒤진 채 마지막 날 경기에 나선 박성현은 11번 홀까지 버디 3개를 잡아내며 맹추격에 나섰습니다. 12번 홀에서 유일한 보기를 범하고 파3 17번 홀에서 2m짜리 버디 퍼트를 놓친 게 아쉬웠습니다. 대회 2년 연속 우승 문턱에서 한타 차로 아쉽게 멈춰섰지만 박성현은 최근 난조를 보였던 퍼트에서 자신감을 되찾는 수확을 얻었습니다. 세계 랭킹 114위에 불과한 LPGA 2년차 그린은 생애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달성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나흘 내내 공동 선두조차 허용하지 않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앞서 올 시즌 메이저 대회 2번을 모두 제패했던 우리 선수들은 메이저 3연승에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박인비와 이미림, 김효주가 나란히 4언더파 공동 7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올 시즌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K리그가 반환점을 앞두고 치열한 순위 싸움으로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승승장구를 거듭하며 전북과 울산, 2강 구도의 균열을 냈는데요. 득점한 경쟁도 매 경기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실장 기자입니다. 알리바이프의 중거리 슛이 골망을 출렁입니다. 월드컵 대표팀 수문장 조현우도 막을 수 없었던 강력한 슈팅입니다. 곧이어 터진 정현철의 쐐기골까지 묶어 서울은 안방 불패, 대구의 시즌 첫 홈패배를 안겼습니다. 4연승에 최근 8경기 6승 2무의 무서운 상승세입니다. 서울은 지난 시즌 전체 승수가 9승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7경기 만에 11승을 챙겼습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울산을 밀어내고 2위에 올라섰고 선두 전북을 승차 없이 추격했습니다. 우승 전력은 아니라는 시즌 초 예상을 비웃듯 시즌 반환점을 돌기 전에 전북과 울산 2강 체제에 균열을 냈습니다. 어떤 축구를 하느냐, 팬들을 위해서 그게 1순위로 가야 우리 지금 약간 침체되어 있었던 K리그가 더 정말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개 속 선두 싸움만큼 득점한 경쟁도 뜨겁습니다. 서울의 고공행진을 이끌고 있는 페시치가 9골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김신욱이 8골로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23일 수원 경기에서 헤딩슛이 핸드볼 파울로 판정돼 아쉬움을 남겼지만 언제든 선두 탈환이 가능합니다. 또 수원의 타가트와 상주 박용지가 7골로 뒤를 바짝 쫓고 있고 대구 에드가와 울산 주니오까지 득점왕을 호시탐탐 넘보고 있습니다. 매 경기 선두 자리가 뒤바뀔 수 있는 리그 우승과 득점왕 경쟁이 조기 점화되면서 K리그 팬들의 관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메이저리그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가 3경기 연속 안타를 쳤습니다. 추신수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홈경기에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했고 팀은 7대4로 이겼습니다. 피츠버그의 강정호는 샌디에이고전에서 삼진 2개를 당한 뒤 교체됐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BNK 썸 구단이 창단식을 열고 유니폼과 엠블럼, 마스코트 등을 공개했습니다. 부산을 연고로 하는 첫 번째 여자 프로농구 구단인 BNK는 유영주 감독을 비롯해 최유나, 양지희 코치 등 코치진 전원을 여성으로 꾸렸습니다. BNK는 다음 달 일본 전지훈련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은 뒤 오는 10월에 개막하는 여자 프로농구 리그에 참가합니다. 오늘 낮 동안 더위의 기세가 무척 강했습니다. 잠시만 바깥 활동을 해도 땀이 흐를 정도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영서, 경북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됩니다. 노약자분들은 낮 동안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건강한 성인도 장시간 바깥 활동을 할 때는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영서와 경북 북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오존 농도가 대부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2도, 대전 32도, 광주 31도, 부산 26도, 춘천 3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까지 33도 안팎의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고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또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세상이라서 의식하지 못했지만 만약 집배원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편지뿐만 아니라 중요한 등기와 소포도 발이 묶일 겁니다. 그동안 인력 충원과 업무량 조율을 요구해온 우정노조가 오늘 파업 찬반 투표를 벌였습니다. 60년 만에 첫 파업 기로에 섰습니다. 내일 오전 9시 20분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